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싱글맘이자 블로그 작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내가 말이야 로또만 되면 이 회사 때려치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여자들은 내가 로또만 되면 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라고 한답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겐 로또 1등이 되는 일만큼 어려워서 늘 억만장자 하면 자연스럽게 로또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금은 총 16조 370억 이상이고요. 1등 당첨자 수는 인구당 약 6,500명당 1명꼴이라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 나오는 1등 당첨자의 최후를 보면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제껏 못 써본 돈 다 써보자는 생각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다가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 같으면 절대 안 저런다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한테 돈다발이 툭 하고 떨어지면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자유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상상. 하지만 그 상상 속엔 늘 핑크빛 세상만 펼쳐져 있습니다. 억만장자들도 사람이다 보니 매일 걱정하고 매일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 그건 개나 줘버려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전 그런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아주 기막힌 이야기, 제 10년 전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전 가난한 집안에서 1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새 옷 한 번 입어본 적 없고 언니들이 물려받고 물려받은 걸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은커녕 그냥 옷은 몸을 가리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살았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저희 친정은 늘 절약정신이 강했습니다. 아버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야 보일러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아빠 너무 추워요. 보일러 1시간 말고 30분만 좀 틀면 안 될까요? 땅을 봐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안 죽으면 돼. 딱 안 죽을 정도만 살면 돼. 이러다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에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틀어주마. 옷 여러 개 껴입어. 그럼 안 춥다. 언니들은 그런 아버지의 자린고비 정신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들이 모이면 아버지 험담을 하곤 했죠. 언니, 진짜 죽은 척 해볼까? 그럼 보일러 틀어주려나? 야, 그랬다가 장난까지 치는 거 보니 하나도 안 춥나 보네 하면서 보일러 누르는 건 꿈도 못 꿀걸. 진짜 정말 보일러 마음대로 켜는 집에 시집 가고 싶다. 보일러 펑펑 마음대로 틀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하는 거야? 야,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거야. 17평 아파트에 7명이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니? 난 부자도 안 바래. 그냥 우리 집처럼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들은 항상 우리 집처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시집 가겠다고 늘 다짐했죠. 그리고 언니들은 진짜 평범한 남자들을 만나 겨울에 보일러 정도는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언니들처럼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언니들이 더 부러웠던 건 평범하게 사는 조건에 들어가는 건강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어서 늘 힘든 일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시급이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 해도 몸을 많이 쓰는 직업들이 대부분인지라 늘 전 거기서 제외됐죠. 근데 제가 알던 친구가 자기 이모가 하는 카페에서 알바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전 좋다고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다음날 출근했죠. 작은 카페였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혼자 일해서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게 좋았죠. 카페에 앉아 있으면 한 번씩 내가 이 카페 사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곤 했죠. 전 카페에서 손님이 없을 땐 그냥 글 쓰는 게 취미라 이것저것 글을 썼습니다. 한창 글을 쓰다 보면 손님이 온 줄도 모를 때도 가끔 있었죠. 그날도 20대의 고민과 외로움 등에 관한 제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뭔가 머리 위가 따뜻한 겁니다. 뭐지? 하고 올려다 봤더니 손님이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죄송합니다를 연발한 뒤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여기 커피 사러 자주 오는데 기억 안 나죠? 이 앞으로 지나가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심심하면 글 쓰는 게 버릇이라. 참, 주문하셔야죠. 그날 이후 그는 카페 단골이 되었고 퇴근 시간이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됐습니다. 난 자기가 만든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사랑이 담겨서 그런가? 그럼 내가 자기한테만 사랑 한 스푼 넣는 거 몰랐어? 그래?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선물을 줘야겠네. 선물? 그는 가슴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고 전 상자를 열자마자 너무 감동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너무나도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끼면 너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아니면 말고. 반지는 너무 예쁜데 반지 준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네. 은수가 내 가슴을 정말 열어서 보여줘야겠어? 널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몰라. 농담이야. 전 그가 흥분해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말에 정신없이 웃었고 갑자기 호흡이 가빴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저기 내 가방에. 알았어. 잠깐만. 그는 천식 호흡기를 저한테 갖다 줬고 전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꼴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바보 같았죠. 건강도 가정 형편도 뭐 하나 난 좋은 게 없어. 이런 나라도 결혼할 거야?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은숙이 건강도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너 절대 고생 안 시켜. 정말이야. 맹세해.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들은 결혼을 쉽게만 하던데 저는 그렇지 못했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첫날부터 전 욕부터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엄마, 은숙이 왔어요. 남편의 집은 보통의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그렇게 부자도 아닌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불러도 한참을 대답이 없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소금을 뿌려대는 겁니다. 야, 내가 얘 데리고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 그만해요. 왜 이래요 정말. 왜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이런 천박한 걸 데려와?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왜 천박한지,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없는 게 더 무식하다더니 아주 가당치도 않구나. 내가 왜 이러냐고? 너 대학도 안 나오고 거기다 카페 알바나 한다며. 그리고 네가 사는 동네 거지들이 사는 데 아니야? 어디 감히 내 아들 꼬셔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해, 이 못된 것. 엄마, 요즘 그런 말 안 써. 거지가 아니고 저소득층. 옛날엔 거지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말 썼다가 거지들한테 맞아 죽어.
전 저건 또 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금 뿌려대는 시어머니에 생긴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재수덩어리인 시누이. 전 돈 없어도 좋으니 이런 집안에는 시집 못 가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나 은숙이 없인 못 살아. 나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결혼할 거라고요. 이놈이 미쳤나? 너 돌았어? 저 거지 같은 기집애랑 결혼? 아이고, 완전 천연이 우리 아들을 꼬셨네, 꼬셨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오빠, 엄마 넘어가는 거 안 보여? 아, 빨리 저거 치워. 뭐 저거? 이게 정말... 그는 여동생의 뺨을 있는 대로 후려치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수준이 이 정도로 바닥인 줄 몰랐어요. 사람이 왔으면 인사하고 이름이라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저 기집애는 아주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 타령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전 그런 거 못합니다. 은수가 가자. 전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너 먹여 살릴 능력은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대접받게 해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근데 나 이거 안 해주면 시집 안 갈 거야. 뭔데? 겨울에 그 보일러 틀어도 되지? 뭐? 마음껏 틀어, 마음껏.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다닐 정도로 내가 아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은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희는 그렇게 결혼사진 한 장과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가 됐습니다. 첫 신혼집은 아주 작은 월세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데서 신혼을 시작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친정을 생각하면 여긴 궁궐이었죠. 그땐 이런 집에 7명이나 살았으니까요. 뭐가 미안해. 아늑하고 딱 좋구만.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있어. 솔직히 자기 치료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돈 쓸 거 생각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 천식 치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조금씩 돈 모으다 보면 내가 아주 으리으리한 집 사줄게. 그때까지만 봐주라, 응?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만 고생만 안 하면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소리 마. 넌 건강만 챙겨. 알겠지? 시댁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절 사랑해주니 저는 그런 상처도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집세에 생활비에 제 치료비까지 되다 보니 늘 마이너스였죠.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하늘에서 돈이 툭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미안해. 나도 나가서 알바라도 할까봐. 아이고,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네가 건강해지면 돈 아끼는 거야, 자기야. 나도 로또나 사볼까? 박 과장이 매주 로또를 사는데 잘 되면 5만 원이고 그렇긴 한데 매주 그거 사는 재미로 한 주 한 주 버티며 산다네. 그냥 사는 재미랄까? 혹시 알아? 1등이 될 수도 있을지.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한번 사봐. 대신 되면 나 호강시켜줘야 돼. 꼭. 알겠지? 그걸 말이라고. 이리 와. 당신이 내 로또야. 이리 와. 전 그때만 해도 한 주를 시작하는 남편이 로또 한 장으로 즐거울 수 있다면 됐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때부터 매주 로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로또가 떨어질 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매주 은근히 1등을 바랬지만 늘 꽝. 그것 때문에 웃을 일도 많았죠.
그런데 로또를 산 지 반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얼큰하게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어머,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오늘 동창놈들이랑 한잔했어. 결혼해놓고 결혼식도 안 했다고 뭐라 하길래 내가 한턱 쐈지. 추한다. 잘했어.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먹지 마. 알았어. 자기야, 근데 이거 봐라. 또 로또야? 알코올의 힘을 빌려 한번 해봤지. 참,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치? 그만하시고 얼른 씻고 주무세요. 네? 전 술 취한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남편이 산 로또를 식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간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와, 아니 말도 안 돼. 대박. 아니, 대박은 내 이름이지. 그래, 내 이름 대박. 어떻게 이런 일. 여보, 나 1등 했어, 여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은수가, 이제 너네가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나 로또 됐어, 1등. 뭐? 아직 술이 덜 깼어. 어디 한번 봐. 남편은 QR코드로 번호를 확인했고 핸드폰에는 1등 당첨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뭔가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일이 번호를 확인했죠. 10번, 100번을 다시 봐도 1등이었습니다. 전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말도 안 돼. 정말 1등이네? 웬일이야 정말. 자기야 축하해. 당신도 축하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지금 몇 시지? 아직 은행문 열려면 멀었지? 로또가 날아갈 것 같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큰 돈이니까 안전하게 조심히. 알지? 자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말도 안 돼 정말. 내가 은행 갔다 오면 진짜 현실인 거야. 일단 나 좀 씻을게. 나 오늘 회사 안 가. 아니 당장 때려치운다. 전 로또가 된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렇게 좋아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나 금방 갔다 올게. 응,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조심히 잘 다녀와. 알겠어. 사랑해.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뽀뽀를 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던지요. 아마도 큰 돈을 가지러 가는 남편이 걱정돼서 그랬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문이 닫히는 시간이 훌쩍 넘어도 남편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참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도 100통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사실 너랑 사는 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나 잊고 살아. 다신 전화하지 마. 전 이게 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말인가 하고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이후엔 번호도 바꿔버리더군요. 그때 당시 전 시댁이랑 인연도 끊은 상태였고 남편과 관계된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남편만 알고 남편만 믿고 남편만 바라봤던 저였죠. 그런데 갑자기 잊고 살라니. 돈 생겼으니 저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다정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다뇨. 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억을 더듬어 시댁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 역시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돈 욕심에 나를 버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전 정말 석 달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대체 왜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식욕이 너무 당기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배만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헛구역질과 어지러움까지. 전 천식까지 있어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결과는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네? 제가요? 네, 3개월 접어들었어요. 몸 관리 잘하시고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참, 다음엔 아이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아이 아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전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걸요. 병원을 나서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갑자기 호흡도 가빠져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천식 호흡기를 입에 대고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이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고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란 이유로 생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하염없이 걷고 걷다가 결국 친정집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0년이 넘은 아파트. 아버지는 아직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빠. 웬일이냐. 아유, 문 닫아라. 춥다. 언니 오빠가 다 떠난 후 아빠는 혼자서 생활하셨습니다. 엄마는 막내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이후 친정아빠는 저희 남매들을 혼자서 키우셨죠. 아빠는 제가 오니 안방에서 무언가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건 바로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주던데 넣은 김에 잘 되나 보려고. 자자, 앉아봐라. 불 들어오냐? 딸 왔다고 전기장판을 틀어주신 친정아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하겠지만 저에겐 정말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왔냐? 그건 잘했다만 그렇게 다니니 병원비가 더 나오더라. 버스는 타고 다녀라. 아빠. 전 아빠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네? 아휴, 그냥 잊어라. 네? 그런 집안, 그리고 그딴 자식 나도 싫다. 사람 나고 돈 나는 거지. 돈 나고 사람 나냐? 아휴,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인간이 돼야지. 에휴. 아빠의 한숨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런 가난을 물려준 것에 대한 자책. 전 아빠의 한숨 소리를 들으니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난 좋은 소리는 못한다. 그럴 성격도 안 되고. 하지만 이럴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 이제 너도 엄마야. 네가 쓰러지면 아이도 같이 쓰러지는 거다. 그리고 네가 강하면 아이도 같이 강해지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대접 받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몸이라도 편하게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응? 정말 아빠한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건 제 인생 통틀어 처음이었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전 아빠가 준 돈 봉투를 받고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이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그 자식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결국 그 상처는 커지고 커져서 부모 몫이 되고 전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인생이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아이를 갖고 난 뒤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천식 때문에 일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이 때문에 온갖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는 잘 견뎌주었고 저는 어느덧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전전하다 한 고급 고깃집에 취업했고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셨던 사장님은 식당 카운터를 보게 해주겠다며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만삭 때였을 겁니다. 사실 고급 고깃집이라고 해도 매일 맡는 고기 냄새 때문에 속이 얼마나 울렁거리던지.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며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끄럽게 웃으면서 식당을 들어오는 한 식구를 보게 됐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들 되게 시끄럽네 하고 넘겼죠. 서빙 이모가 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씨, 아줌마 튀었잖아. 가위질 똑바로 못해?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아무 사람이나 안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종업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 이거 어제 산 옷인데 진짜 돌겠네.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유, 제가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아줌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이거 700만 원짜리 티셔츠야. 700만 원이요? 얼룩지면 그냥 버려야 해. 아줌마, 한 달에 얼마 벌어? 세탁비가 아니라 옷값을 줘야지. 안 그래? 그냥 내가 사줄 테니까 그만해. 구질구질하게. 아줌마나 바꿔. 고기도 더럽게 못 굽네. 자기야, 나 30만 원짜리 한 판 더. 말 안 해도 돼. 그냥 막 시켜. 내가 돈이 없냐? 시켜. 아유, 역시 우리 아들, 우리 가장.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좋은 아들을 만났는지. 아유, 정말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며 산다. 저는 멀리서 그 가족들을 지켜봤고 그들에게 갑질당하는 서빙 이모를 보게 됐습니다. 이모, 왜 그래요? 네? 아유, 나 어떻게 세대. 고기 굽다가 약간 튀었는데 옷값이 700만 원이래. 티 쪼가리 하나가 700만 원이 있어? 아이고, 나보고 물어내라는데 이를 어째. 잠시만 계세요. 제가 가볼게요. 전 갑질을 해댄 그 손님들을 향해 걸어갔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매니저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며 고개를 드는데 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년 전 저한테 소금을 뿌려대던 시어머니와 싸가지 시누이,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 맞지? 그때 오빠가 데리고 온 거지 맞지? 거지? 엄마가 결혼 못 시킨다고 거지 같다고 소금 뿌리고 난리였었잖아. 기억 안 나? 맞다. 그래, 그지 같은 게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랑 생이별하게 만들고. 인연 이거. 너 내가 한 번은 만나서 조지려고 했어.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전 온갖 욕을 듣고도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난다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당신은 못 알아보겠네. 말라서 늘 걱정했는데 지금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네. 로또 돼서 인생 역전했나 봐. 내가 변호사 시켜서 이혼 서류 수십 장을 보냈는데 답도 없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너 때문에 집사람이랑 혼인신고도 못했어.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로또 되고 은행 간다더니 그 길로 잠수 탄 사람이 누군데? 뭐? 내가 숨었다고? 야, 이 미친놈아, 그게 할 소리야? 근데 너 이 배는 뭐야? 혹시... 그래, 네 조카다. 다음 달에 태어날 네 조카. 아이고,
저게 터진 입이라고. 야, 어디 가서 몸 막 굴리다가 임신해놓고? 뭐? 조카? 야, 너 미쳤어? 자기야 뭐야? 자기가 말한 그년이야? 아, 좀 가만히 있어봐. 당신 만났으니까 잘 됐네. 주소 불러, 이혼 서류 보내게. 아, 빨리. 야, 노대봐. 너는 네 새끼가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저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재혼할 생각뿐이냐고? 어? 아, 그건 나중에 검사해보면 알 거고. 이 애가 내 애라 해도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야, 내가 뭐 하러 너랑 사냐? 안 그래? 그래, 그렇겠지. 돈맛 좀 보더니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너 내가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아니, 인연이 미쳤나?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고 시누이는 그게 재밌다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언니 쟤 봐봐.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엄마가 흔들어대니까 무슨 오뚜기 같지 않아? 너무 웃겨. 그러네요. 임신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난 임신 안 할래.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을 거야. 근데 웃기긴 너무 웃기다.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절 쳐다봤고 저는 순간 또 호흡이 가빠져서 숨을 못 쉴 지경까지 갔습니다. 호흡기. 야, 내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치료비 다 대줬는데 아직도 이 꼴이냐? 진짜 돈 아깝다, 돈 아까워. 자, 이거 치료비나 해라. 어째 넌 인생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그래서 네가 싫은 거야. 아이씨, 밥맛 떨어져. 야, 가자. 전 남편 놈은 10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며 가버렸습니다. 전 저것들이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숨이 너무 가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가게 됐고 전 목숨을 구했죠. 병원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아기에게 한 짓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생각했죠. 전 다음 달 출산을 했고 엄마가 됐다는 책임감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전 출산을 했고 너무나도 귀여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고 부족함 없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빠 없이 자란 티 안 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티셔츠 한 장 안 사입더라도 아이에겐 모든 걸 해줬고 모든 것을 희생했죠. 전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체한 것처럼 큰 바윗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그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 절 이렇게 만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우울증으로 찾아왔고 전 마음속 응어리로 깊게 뿌리 박힌 이걸 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해리포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 조앤 롤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지독한 가난을 겪고 28살에 이혼녀가 돼 아기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고 했죠. 어릴 때부터 문학소녀였던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틈틈이 글을 쓰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기차가 고장나 4시간이나 연착을 하게 됐고 그녀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상상에 잠겼습니다. 그 상상은 해리포터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적으로 총 5억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고하며 자기 인생의 최악의 시기는 바로 아이를 낳고 일자리가 없어 적지 않은 모멸감을 느낀 이혼 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았을 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전 그녀의 기사를 읽고 저랑 너무 비슷한 사연을 가진 그녀도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저에게 더 의미 있는 표현 방식이었죠. 하지만 글로 어떻게 먹고 사나 막막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걸 블로그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많은 제 인생을 거짓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일기처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덧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10년 후 사람들이 알아주는 파워 블로거 작가가 됐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담백하게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진실은 통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고 그것은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게 됐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엄마가 작가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늘 엄마를 칭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0년 전 기억은 희미해지고 제 마음의 상처도 하나둘 아물어 가더군요. 그런데 인생이 참 우습더라고요. 제 글의 하이라이트가 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주 황당하고 갑작스럽게 말이죠.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학교 앞에 웬 노숙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저렇게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초등학교 앞인데요. 전 여기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고 좀 하려고요. 아이들 학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웬 노숙자들이 학교 정문 앞에 잔뜩 있네요. 아이들 보기 그러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얼른 다른 곳으로 가라며 거칠게 몰아내더군요.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갑자기 가서 때리지를 않나 깨물지를 않나 별의 별짓을 다 하더군요. 전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손찌검이나 행동들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았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전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너무 궁금해서 우산을 쓰고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학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노숙자들은 10년 전 절 그렇게 짓밟고 모욕했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후 왜 이들이 노숙자가 되었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제 앞에 있으니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박씨? 야씨 누구? 이게 누구야? 은숙이 맞지? 나야 나 대박이. 말을 하는데 정말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동안 전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잊고 살았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듯 말이죠.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살아나더군요. 10년 전 만삭이었을 때 그들에게 받은 엄청난 치욕과 모욕까지도요. 제 가슴속 응어리를 풀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박경희, 얼른 노숙자 쉼터로 데리고 가. 잠시만요. 아니요, 보니까 이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네요. 네? 사모님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제가 아주 옛날에 큰 빚을 진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보셔도 돼요. 잘 됐네요. 근데 이 사람들 엄청 사납던데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시고요. 네. 전 경찰들을 보내고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니, 신수가 아주 헌해졌구나. 그래, 잘 지냈니? 아유, 반갑다, 반가워. 그나저나, 우리 지난 이야기나 좀 해볼까? 어디 호텔 같은 데로 자리 좀 옮기는 게 낫지 않겠니? 뭐라고요? 호텔이요? 호텔은 좀 그런가? 그럼, 너네 집으로 갈까? 그래, 그게 더 좋겠구나. 이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당신 나한테 했던 일 기억 안 나? 아유, 그건 이 상놈의 자식이 그런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난 이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엄마 구라치지 마. 엄마가 나서서 다 꾸민 일이잖아. 그리고 너 이제 이 기집애가 그년 데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보, 난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냄새. 얼굴 좀 돌리고 말해줄래? 비가 와서 나는 시궁창 냄새인지 네 입에서 나는 썩은 냄새인지 구분이 안 간다. 호텔, 우리 집,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나? 그지 새끼들이 지들 분수도 모르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네. 뭐야? 그지 새끼? 야, 너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 좀 유명하더라. 내가 네 블로그에 네가 어떤 년인지 전부 다 공개해 줄까? 돈 좀 벌었다고 까불지 마. 넌 절대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놔. 안 그러면 정말 너 매장시켜버릴 거야.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그래. 너 우리한테 그러면 아주 죽을 줄 알아. 너네 진짜 웃긴다. 아직도 내가 10년 전 아는 숙인 줄 알아? 지금 내 전화 한 통이면 너네 정신병원 보내고도 남아. 야, 솔직히 내 말을 믿겠니? 니들 같은 그지 새끼들 말을 믿겠니? 이것들이 아직도 착각 속에 살고 있네.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 내가 아주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게. 일단 돈이 있어야겠지? 자, 너희가 원하는 돈 얼마든지 줄게. 자, 받아라. 전 공중에다가 돈을 뿌렸고 그 인간들은 정신없이 비에 젖은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주우려고 싸우는 꼴이란, 정말 저런 인간들과 한때 가족이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죠. 정신없이 돈을 줍는 그 인간들 몰래 전 바로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은숙 작가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해치려고 학교 정문 앞에서 죽치고 있는 노숙자 가족을 발견했어요. 저보고 돈 안 주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무 무서운 사이코 정신병자들 같은데 해결 좀 해주실래요? 곧 경찰과 정신병원 사람들이 왔고 정신없이 돈을 줍는 그 인간들을 묶어서 병원차에 실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봐. 가만히 좀 계세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좋아. 전용차로 친히 모시러 오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안 그래? 미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내기할까? 난 아들이 와서 이만. 잘 가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렇게 그들은 정신병원 차에 실렸고 마침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차가 왜 있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야. 보지마. 눈 버린다 우리 아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그만 병원 차창을 두드리며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내 아들, 내 손자라고 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저 사람들 자꾸 나 쳐다봐. 무서워. 그래, 불쌍한 사람들이야. 마음에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된대. 마음을 어떻게 고쳐? 마음은 원래 그대로인데 고쳐서 바뀌나? 아들 말이 맞다. 사람 고쳐서 못 쓰지. 자, 엄마가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라 한턱 쏠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아들? 전 그렇게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고
그들은 저희가 떠나는 걸 한참 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몰래 만나왔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종종 시댁에서 돈을 타쓰기도 했답니다. 제 앞에선 다신 시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해놓고선 돈이 쪼달리니 결국 시댁을 찾아갔고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을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오빠, 그 거지 같은 년이랑 계속 살 거야? 야, 그 거지란 말 좀 그만해. 너 걔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 종칠래? 이제 우리 돈도 생겼는데 그년이랑 살면 재수 온 붙는다. 그 거지 같은 거랑 살면 네 돈도 줄줄 새고 결국 쪽박 차는 일만 남을 거라고. 엄마 말 들어 제발. 내가 왜 네 이름을 대박이라고 지었는데, 응? 남편은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갔고 결국 잠수를 타고 절 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새파랗게 어린 마누라 안고 살던 전 남편은 돈을 흥청망청 쓰다 못해 뿌리고 다니다 사기도 당하고 투자했다가 말아먹기를 수십 번. 그 많던 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고 전 남편의 어린 마누라는 남편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돈마저 모두 챙겨 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뭐길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후 병원에서 듣게 된 그들의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간 후 진짜 치매가 와서 벽에 똥칠하고 있고 시누이는 본인의 신변을 비관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 그곳에서도 로또 당첨일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맨날 자기가 1등이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말이죠. 전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한 번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면회를 갔습니다. 전 남편은 로또 당첨을 알려주는 채널을 하루 종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씨, 대박씨. 은숙이네. 우리 은숙이. 몸은 좀 어때? 지낼만해? 나 여기서 좀 나가게 해줘, 은숙아. 이거 너만 알아야 해. 나 로또 1등 됐어. 그래서 빨리 은행 가서 돈 찾아야 하는데 은숙아 나 좀 꺼내줘 제발. 돈 받으면 전셋집으로 바꿀 거고 우리 은숙이 더 좋은 병원도 데리고 갈 거고. 맞다. 은숙이 보일러. 내가 보일러도 새로 바꿔줄게 은숙아. 나 착하지? 전 너무 좋았던 신혼의 기억을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그 시기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따라 같이 은행에 갔으면 달라졌을까요? 그때 제가 로또 종이를 식탁에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우린 행복했을까요? 그랬다면이란 단어는 지금 현실을 후회하는 단어입니다. 전 잠시 전 남편을 보며 그랬다면을 생각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살아가야지 하며 전 남편과 쿨하게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인생 역전은 오히려 이렇게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후의 인생 행로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